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소방직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소방직 구급 문항 분석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날 국가직 구급과 같은 날에 실시가 되었는데요. 경향은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식형 문항이 9문제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국어 문법과 규범이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똑같은 날 실시된 기상직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가 더 셌고요. 그런데 가장 사실 많은 학생들이 보고 가장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가직은 규범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문법에서 4문제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은요, 똑같은 날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법과 규범이 8문제인데 보시면 거의 반반이 나왔죠. 음론부터 시작해서 의미론까지가 5문제가 나왔고요. 발음법, 한글만치법, 띄어쓰기 해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어휘 한자 같은 경우에서는 한자는 이번에 다행히 나오진 않았고요. 한자 성어가 한 문제, 고조문화가 같이 결합돼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른바 지식 분석형이라 지문 분석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수능형 문제, 즉 텍스트를 읽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추론해서 푸는 지문 분석형 문제는 모두 11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소방직 문제의 특성은 이 문제들이 100% 완전 지문 분석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독해는 5문제가 나왔죠. 5문제가 나왔고 현대문학이 3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대부분 분석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전문학은요, 물론 지문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약간의 고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방직이 문제가 공개가 된 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횟수로 2년차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일반적인 소방직의 경향이라 볼 수가 있을까? 자, 일단 작년 문제랑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2018년 하반기에 채용되었던 그런 소방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랑 올해 문제 아직까지는 이제 한 2년차 분이 공개가 안 되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자, 문법은 똑같이 8문제 9문제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어휘 한자에서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어휘 한자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둘 다 무엇이 나오냐? 한자서가 나왔어요. 둘 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서 어휘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이 개념 문제인데 한자서가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독해는 국가직만큼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둘 다. 5문제, 그다음 4문제 이 정도가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네, 현대문학은 3문제, 고조문학 3문제 굉장히 일정합니다. 내년도 2020년도 문제는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2개년 동안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국가직과 달리 여전히 지식형 문항이 강세가 되고 있다. 특히나 문법 규범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한자 성어 쪽으로 필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으며 독해 문항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늘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예단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문학 6문제 요 정도의 어떤 비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된 이후의 문제의 그 유형과 그 이전에 사실 소방 카페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복원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시험을 보고 오신 수험생 분들께서 문제를 복원하시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문제뿐이 없는데 그 문제와 지금 이제 공개된 이후 문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직 공개 문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문법에 대한 문제 유형은 크게 바뀌진 않았죠. 일단 소방직 공개 문제의 특성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공개 이전에도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형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문제였죠. 예를 들어서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런 걸 찾는 문제, 아주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주를 이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문항 정도가 좀 복합적인 문제였고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체 8개의 문법과 규범 문제 중에서 6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가 있는 문제였는데 특히나 조금 이따 보여드릴 자모음의 그런 어떤 종류를 찾는 문제, 사람 이름 찾는 문제 있죠? 요거는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되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 한 문제나 2문제 정도는 반드시 복합적인 문제를 넣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직 문법을 단순한 암기 위주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래도 일행이나 기타 다른 진열보다 단순한 형태가 많긴 하지만 시간을 갖다 잡아먹은 것은 결국 복합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이쪽을 좀 더 높게는 하되 복합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독해인데 일단 문항수가 적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현재까지 5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는 4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건 문제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건 문제라고 하면은 공개 문제 이전의 그 해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직의 독해 지문이 완벽하게 복원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쵸,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제를 보게 되면 특히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항수는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도도 뭐 아주 높다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졌어요. 길이가 길어지고 어느 정도 길어진 지문에 그쵸, 문제를 하나, 둘 이렇게 넣은 지문들이 2개나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짧은 지문도 나와요. 이번에 이제 1단락짜리, 2단락짜리 지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글밥을 갖춘 지문을 그쵸,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합 문제를 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소방직 독해를 안 해야 돼, 단순 암기 위주로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개된 이후에 지문이 길어졌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독해가 길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공개 문제에서의 독해의 그런 어떤 지문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독해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이 독해가 굉장히 쉽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길게 나면 시간 안에 못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독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독해를 좀 잘하는가, 자, 잘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쵸,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감 유지가 되게 중요하죠. 감을 유지하면서 여러분께서 적절한 문제풀이를 대비하시면 되고요. 자, 독해를 정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2달만 넘어가면 심장이 뛰어요. 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그냥 평가하시면 돼요. 올해 나왔던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문제가 독해가 좀 어려웠다고 느끼신 분들은 사실 독해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독해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훈련을 갖다가 그쵸, 수업을 통해서 좀 보강을 하시고요. 이후에 제가 소방직 커리어에서 계속 독해야 산다라고 하는 지문을 나눠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지문 분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독해 훈련을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는요 1달, 2달에서 절대로 실력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급 정도의 지문을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꼭 나오는 질문이 그럼 선생님 수능을 한번 풀어볼까요? 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수능에서 나오는 그쵸, 그런 어떤 문제들보다 조금 더 지문이 짧고 그래도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수준의 독해가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간 대비가 힘들어요. 근데 현재까지 공개 문제에서 독해는 그쵸, 중급 정도의 독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쵸,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훈련하고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앞으로 진행되는 7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론 훈련과 지문 분석 훈련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한번 문학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문학은요 보시면 지문 분석 문제가 주예요. 이건 뭐냐면은 문제풀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문학을 원래 좀 잘해 하셨던 분들은 감을 유지하면서 문제 위주로만 푸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이번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 2018년 문제에도 문학 이론이 나왔어요. 자, 2018년 같은 경우는 수사법이라는 게 나왔고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고전 문제인데 그쵸, 좀 이론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문학 이론을 같이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현대문학이 3문제라고 그랬죠. 고전문학 몇 문제? 3문제. 3, 3으로 나왔어요. 2개년 연속.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문학을 포기하고선 고득점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학이 약하신 분들은 문학 열심히 지문 분석,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해 한자가 되는데요. 앞으로 사실 오해 한자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과거 비공개 그쵸 문제 때 복원되었던 문제를 찾아보세요. 한자 문제가 그래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 문제에선 한자 성어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문법, 독해, 문학, 그 다음에 어휘 한자만 다 해야 돼. 그럼 막 그냥 한자 어렵게 가고 막 이래야 될까?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은 한자 성어부터 하세요.
한자성은 2개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필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소방직 학생분들께서 이쪽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한 문학, 문법은 당연한 거고요. 독해 문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꾸준히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대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찍어드리는 거 위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이 다 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한자를 좀 따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이쪽 중심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그쵸 여러분들 지금 그쵸 나머지를 버리고 거기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20년 합격을 위해서 본인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보시고 나머지가 웬만큼 됐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한자 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한자성어 필수로 하시고요.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어떤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요. 제가 7월에 소방 단기 그죠 특수 커리큘럼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 여러분들 소방직만을 위한 교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그쵸 수업을 통해서 OT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문제 특성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문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어야 될 해설이다 보니까 약간 속도가 좀 있습니다. 자, 해설은요. 기본 강의처럼 이론 자체를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특성과 그쵸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해 줄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초보자는 조금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조금 속도가 있겠지만은 자세한 해설은 앞으로 7월부터 진행되는 기본 수업 때 제가 자세한 이론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약간 속도감 있게 해설을 좀 진행하고 약간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설명하는 부분은 해설지를 통해서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죠. 1번에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어 형성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쵸.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단일어요. 두 번째는 바로 복합어가 되는데 복합어는 다시 두 개로 되어 있으니 하나가 바로 파생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쵸 합성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특성 기억하시죠? 8문제 중에서 이번에 6문제가 문법이 단순한 형태로 나왔어요. 제가 아까 단순한 형태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좀 딱 감으로 잡긴 좀 힘드셨을 텐데 이런 문제입니다. 매우 단순한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전체적인 문법 문제의 주된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합 문제 한 2개나 3개 정도 들어가 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하집 같은 경우는 기하 플러스 집이죠. 그러면은 덩어리 어근이 2개 이상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거기다가 개라고 하는 이런 뭐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 그쵸. 개라고 하는 이 접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뭘 이루고 있습니까? 그쵸. 접사가 붙어서 여러분들 파생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그 접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동사 지우개를 명사로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선생이라는 거에 님이 붙어있는데 이 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접사죠, 여러분들. 근데 개살구는 뭐가 접사예요, 여러분들? 그쵸. 개라고 하는 게 접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접사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역할을 하죠. 파생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데 이 접사는 첫 번째 의미를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꿔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합성어는 어근이 커다란 게 2가지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자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가 들어가든 의미를 보충해주는 접사가 앞이나 뒤에 이렇게 들어가든 접사는 그쵸 여러분들 어근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사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파생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나머지 2, 3, 4는 다 파생어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붙은 그쵸 합성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쵸. 좀 더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형태가 줄을 이루나 복합적인 문제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좀 더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앞에 있는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쵸 길이도 길고 분석형 문제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걸 보면은 일단 선택지에 명사 처리 안겨있고 안개 문장, 안하 문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 통사란 중에서 문장의 종류에 대한 것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아는 문장, 암기 문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문장 성분으로서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이거를 암기 문장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는 문장 또는 암기 문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는 문장 혹은 암기 문장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서술성 가진말을 찾는 거죠. 서술성 가진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즉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는 거예요. 그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에 원하신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지만 이 안에 합격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가 있고요. 모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지만 그 안에 빈도가 잦다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의 주어, 내가 시험에 합격하다. 예의 주어. 자,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합격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합격하기로 변했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형태적으로 뭐로 된 거죠? 마치 명사처럼 변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의 문장이 명사절로 그쵸 들어가서 안겨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해서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쵸 여러분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라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잦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장이 잦음이라고 하는 명사처럼 변했죠. 그렇죠? 명사형으로 됐어요. 명사절로 변해서 목적으로 안겨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기억과 니은 모두 명사절이 안겨있다. 자, 명사절이 안겨있을 뿐더러 둘 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두 번째, 기억과 니은 모두 안긴 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대요. 자, 안긴 문장 무엇이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줄 쳐드렸던, 괄호를 쳐드렸던 이것이 바로 안긴 문장이죠. 근데 이것이 이 안에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안긴 문장이 목적격 조사랑 결합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 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시험에 합격하다,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 관형어, 주어 이건 있지만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억과 달리 니은에는 안긴 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다. 니은에는 안긴 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대요. 그럼 니은을 찾아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빈도를 지금 관형격 조사 힘을 빌려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관형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니은과 달리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어요. 여기 부사어, 자 부사격 조사 에로아가 들어가 있죠? 에로아가 들어가 있는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1번 문제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로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에 대한 문장의 종류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정말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정말 우리가 많이 연습해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러한 안긴 문장이 문장 전체에서 무슨 어휘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정말 많이 연습했던 문제니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진 발음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문제는 가장 그쵸 기본적인 문제형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겹받침의 발음이죠. 겹받침은요 딱 세 가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가 리을 기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을 비읍이죠. 세 번째가 리을 피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겹받침의 발음인데요. 이 중에서 리을 기억은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이죠. 자, 이건 발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제가 항상 닭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게 뭐냐? 제가 항상 닭 한 마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 라고 하는데 리을 기억의 발음은 바로 기억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리을 기억의 발음 무엇이다? 기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면 리을 기억의 발음은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박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대표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 탈락돼서 이렇게 실현되고 바다 쪽에 바다쪽 바다 쪽에 이렇게 발음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올 때는 리을로 받게 되지만 일단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게 맞습니까? 그죠? 사이소리 현상이죠. 명사 플러스 명사였습니다. 앞말이 울림소리예요.
그럼 사이술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에가 명사고 뒤에가 명사입니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있었을 때 앞말이 뭐였을 때? 울림, 소리였을 때 자, 다음에 소리가 세 가지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된 소리가 나오든지 두 번째는 니은이 첨가되든지 세 번째는 니은이 첨가되는데 이건 다음에 지금 그쵸 바닷속에 나왔으니까 된 소리가 나겠죠. 등불, 사이소리, 대기 현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마당 같은 경우는요. 교체만 2번 일어나죠. 피읍의 대표음이 비읍이죠. 비읍이 딱 들어가게 되고요. 바닷가 나무는 나무야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피읍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음이 비읍으로 되면서 한번 교체가 일어나고요. 여기에 이렇게 마당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되면서 앞에 바닷가가 있고 다음에 그쵸 나무가 있을 때 얘가 자 자음동화돼서 미음으로 변화되죠. 앞마당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다 맞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왜 틀렸을까? 그쵸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20광을 반드시 외우셨을 거예요. 표준 발음법 20과 여기저기 다니면 막일이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표준 발음법 20광입니다. 20광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표준 발음법의 전체 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 항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 앞에 있는 게 뭐야? 받침 있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받침이고요. 다음에 이야 요요유라고 하는 이모음 계열이 나오게 되면은 니은청가 되는 거죠. 그럼 니은청가가 되면 얘는 막 일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니은청가 돼 있죠 여러분들? 니은청가 된 다음에 비음화 다시 바닷가 나무는 나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자 표준 발음은 막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통사람 중에서 높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높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인데 그중에서 주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주체 높임은 시 높임법이라고 할 정도로 자 주체를 뜻한 높이는 서너마 러미 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쓴 게 바로 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쵸 주체 높임 서너마 어미가 인지 봐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격조사 깨서 그쵸 이가의 높임말 깨서의 실현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특수어휘들이 있습니다. 특수어휘 그런 특수어휘라고 하는 게 뭐냐 야 아버지 어디 계시냐 아버지 저기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계시다. 있다의 높임이죠. 뭐 이런 어떤 계시다. 그다음에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아버지 밥 먹어요. 이러면 안 되죠. 진지를 드시다. 아버지 아프다라고 하지 않죠.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체를 높인 좀 특수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자 주체를 높일 때 첫 번째 시가 있는지 이거부터 한번 찾으셔야 되고요. 깨서라고 하는 이런 주격조사인지 보시고요. 특수 어휘 사용하고 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 시장에 가셨다 해서 시 얻다. 자 주체 높인 서너럼이 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시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모시다 뭐였더라? 선생님을 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목적을 높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목적을 높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적을 높이는 것을 그쵸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모시다, 뵙다, 들이다, 여쭙다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걸 보면 시나께서나 특수어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원래 어머니 실력은 좋으셨다. 보시면은 시가 또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어휘를 그저 높여준 특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머진 다 주체 높임이 실현되어 있는데 2번만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한글 반칙법 57항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글 맞춤법 제 57항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쵸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의 표기에 대한 것이죠. 그럼 한글 반칙 57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 자체만 보는 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들과 상대적인 걸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리다와 상대적인 거 벌이다 이런 것들 부딪히다와 상대적인 거 부딪히다 그 다음에 있다가랑 상대적인 것 그쵸 이다가 그 다음에 맞추다와 상대적인 것 그쵸 여러분들 맛히 이렇게 이제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상대적인 단어들을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을 벌리다라고 하는 게 뭐죠?
반대말이 오므리다죠. 오므리다, 벌리다 이런 뜻이고요. 벌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그쵸, 사업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논쟁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다의 반대가 벌리다, 사업을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 싸움판을 벌이다, 그쵸, 일을 벌이다. 다 이거는 벌이다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은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혔다가 되는데요. 부딪혔다, 부딪히다와 그 히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건 사실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부딪히다가 나왔죠. 그럼 이때 그 치라고 하는 것은 강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부딪히를 썼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가로수에 빵! 얘가 지금 행위주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 부딪히다라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얘는 당했다라는 의미예요. 얘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 가만히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빵 치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가 뭐 하게 된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막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쳤어.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야? 그죠? 부딪히다, 부딪히다야. 부딪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같은 경우는 강세기 때문에 능동주일 때 쓰게 되는 것이고요. 부딪히다 같은 경우는 피동주일 때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했던 의미가 있을 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자기가 막 그죠? 속도에서 가다가 가로수에 쾅 부딪혔다. 능동주로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다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있다가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런 뜻이죠. 근데 있다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야. 있는 거.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 우리 이따가 3시에 만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관역을 맞춘 화살이 하나도 없다라 되는데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틀리게 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이 왜 틀릴까요,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옷을 맞춰서 입었어요. 그러면은 옷하고 제 이런 어떤 몸이 맞아야만 되겠죠. 우리 일정을 맞춰볼까? 라고 할 때 뭔가 비교해서 딱딱 떨어질 때 우리가 맞추다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맞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맞히다는 정말로 다양한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적중이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적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맞히다는 자 주사가 뽕 맞히다 관역을 그저 화살이 시작 맞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뭐가 될까요? 답이 있어. 답이 있는데 답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교를 하게 돼. 내 답지와 답안지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맞추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적중을 했어. 그럼 뭐가 된다? 맞히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습니다. 관형을 맞추니야 맞히니야 시작 맞힌 이렇게 써야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57항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난도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나온 것들은 한글 맞춤 57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들이니만큼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암기는 병행해야 되겠다. 단 깊이를 너무 깊게 파면 안 좋습니다.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항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 들어가죠. 자, 6번 문제. 다음과 같이 보기와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변동의 규칙이 아닌 것을 한번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많이 또 혼니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혼니물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음변동이 적용된 예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게 선생님, 받침의 발음하고 만약에 첨과 같이 되면은 뭐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의 순서를 정말로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음변에게 순서라고 하는 건 딱 규정된 건 없죠. 항상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워낙에 그래 조금이라도 쉽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순서로 해보라 그러죠. 첫 번째 받첨이라고 했어요. 받첨이 뭘까요? 그쵸? 받침의 발음과 첨가가 동시에 나면 얘를 동시에 해라. 받침과 첨가를 동시에 해라. 받첨.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했죠? 자, 받첨.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쵸. 교체를 진행을 해라. 그럼 헷갈리기 전혀 없다. 나머지는 실제 발음대로 나머지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딱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혼입을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받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쵸. 표준 발음표 29 아까 막니라고 똑같은 거 합성어나 그쵸. 파생어에서 받침 플러스 이야 여요 유는 니냐 뉴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받침하고 닌청가가 나오게 되면 둘 다 동시에 적용하는 거야.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받침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받침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홑. 자, 이렇게 받침이 됐죠?
그런 다음에 첨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니, 불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디귿이라고 하는 받침과 뒤에 있는 니은이라고 하는 그쵸 첨가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첨밭 혹은 받첨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받침과 첨가를 동시에 해라. 그런 다음에 교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닷가 나무는 나무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라고 하는 것을 혼, 니, 불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여러분들 아직 이제 전자칠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약간 어버버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받침을 갖다가 음절 끝소리를 했으니까 교체가 한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정확히는 음절 끝소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첨가니까 얘는 첨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닷가 나무는 나무야 니은이 돼버렸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쵸 자음 동화죠. 자음 동화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교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니은 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음 동화 나와 있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음 법칙이 나오지 않아요. 두음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자음에 리을음이나 특산음인 녀녀뉴니 같은 특산음이 두음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한자음도 아닌데다가 리을과 녀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연습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는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공부한 사람만이 잘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물론 딴 영역도 그렇지만 띄어쓰기는 대표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수준 중급 정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일단 띄어쓰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딱 봤는데 딴 데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1번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컷 요놈과 옆에 있는 뿐 이놈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띄어쓰기 실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의존명사는 무조건 띄어서 쓰게 되는데 겉줄수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뿐이 없어요. 얘는 품사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겉줄수나 무조건 띄어쓴다. 끝 띄어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뿐입니다. 대로만큼 뿐, 이 뿐이 있게 되는데 뿐은 그 앞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앞에가 관용어가 나왔죠? 관용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띄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체언이 나왔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붙여서 써야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실한 뿐이다. 뿐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앞에 만약에 할이 나왔어요. 그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관형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썼죠. 근데 요 앞에는 지금 성실하다의 명사형이 나왔잖아. 그럼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해보죠. 그녀는 사실을 아는 대로 설명했다. 이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대로가 되겠죠. 대로도 뿐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하는 대로 너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관형형 다음엔 띄어서 쓰게 돼요. 체언이나 명사형 되면 붙여서 쓰게 되니까 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따로따로 가자. 그러면 이거는 나대로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는 건데 이 앞에 자 보시면 아는이라고 하는 관형형이 나왔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도대체 뭐가 포인트일까요?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데에 쓰인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띄어서 써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많이 연습했던 니은 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로 그쵸. 얘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얘를 갖다 띄어서 쓸 때예요. 자, 얘를 만약에 띄어서 쓰게 되면 얘는 의존명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붙여서 쓰게 되면 니은된 하나의 어미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얘가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암기를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죠. 만약에 얘가 의존명사다. 그럼 얘가 의존명사면 반드시 띄어서 써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조사를 넣어봐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얘가 의존명사라면 다른 명사로 대체가 된다. 따라서 다른 명사로 얘를 한번 바꿔봐라. 명사로 한번 바꿔봐라. 교환해봐라. 교체해봐라. 그러면은 3번 문제.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데에 쓰이는 거죠. 아, 뒤에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고 하나 더 하게 되면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것에 쓰인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조사가 들어가면서 명사로 다른 명사로 바꿀 수가 있죠. 100% 의존명사입니다. 따라서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사람들은 그를 자기밖에 모른다고 놀렸다. 포인트 바로 밖에가 되겠습니다. 밖에가 되는데 이 밖에는요. 야, 밖에 나가서 놀아라. 할 때의 밖에는 명사 플러스 조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얘가 그쵸 전체가 조사를 쓸 때가 있죠. 이거 말은 뭘 때? only 뜻일 때. 그쵸. 그래서 이건 only 뜻일 때예요. 이때 그 onl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밖에 없다. only 그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때는 무조건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미를 한번 보죠. 사람들은 그를 자기밖에 모른다고 놀렸어요. 그러면은 only 자기만 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only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얘는 붙여서 써야만 됩니다. 자,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로만큼뿐, 그 다음에 겉줄 수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 대로만큼뿐 또 나왔고요. 정말로 많이 나왔던 니은대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니은대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밖에라고 하는 정말 많이 연습했던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수준은 그저 낮다고 할 수 없어요. 띄어쓰기는 공부한 사람들은 잘 풀 수 있지만 공부를 대충 하거나 그저 안 한 사람들은 못 풉니다. 변별력이 매우 강한 파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8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독해 문제가 5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제 독해 뭐 일반 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독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니 해도 내용일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전체의 경향을 말씀드렸을 때 소방직 국어의 독해 지문 자체가 아주 수준이 높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글밥을 읽어낸 능력이 이제 필수예요. 즉 지문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내용일치나 주제찾기처럼 가장 기본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꾸준히 독해 훈련을 하면 누구나 잘 풀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분석해 봅시다. 비극은 긍량식을 대표한다 라고 하면서 비극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비극은 뚜루뚜루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비극의 개념, 비극의 특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지문 분석을 할 때 A 버트 B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A가 아니라 B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때 그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쵸? 앞에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뒤집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앞에 있는 내용은 비극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한다. 여기가 바로 중요한 내용이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가 나왔죠. 그리스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에 의해서 그쵸. 파멸한 인간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것과 달리 근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자,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극의 개념이 변했는데 그리스 시대는 운명, 근대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이라 돼 있죠. 따라서 이것은 양쪽의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두 가지 항이 서로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대조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 시대의 비극의 특성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근대의 비극의 특성이 나와 있고 이들의 차이가 대조되는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뽑아보게 되면은 그리스 시대의 핵심은 운명의 그쵸 요건으로 파멸하는 것이고 근대 비극의 특성은 성격이나 아니면 성격 비극, 상황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비극의 개념이 역사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따라 한번 볼까요? 비극은 본질적 속성이 역사적이라기보다도 철학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른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운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의 특성이겠어요? 근대의 특성이겠어요? 그쵸.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 시대의 특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주인공이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면 공포와 피해를 체험하면서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이론, 미학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자, 마지막에 비극이 반드시 그쵸 불행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 이걸 한번 도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A 버트 P를 통해서 B에서 중요한 어떤 그죠 논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글은 그리스 시대 비극과 근대 비극의 차이점을 얘기하다가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 시대의 비극적 어떤 이런 결함을 그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글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뭐에 대한 글이 나오겠습니까? 그쵸. 근대의 비극의 특성이 나오게 되겠죠? 글을 갖다 중간에 자르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특성, 근대의 특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잘려준 글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비극적 결함에서 파멸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비극적 결함에 의해서 파멸되는 것은 바로 뭐야? 이게 운명에 따른 거니까 그리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항대립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계속 움직이네요. X가 되겠죠. 비극적 결함에 대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근대가 아니라 그쵸 그리스 비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았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필수라 생각하진 않았다. 2번 요게 지금 답이 있고요. 세 번째 그리스 시대의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격이나 상황이라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분명히 성격이나 상황은 누구의 특성이라 그랬더라? 근대 비극의 특성이라 그랬죠. 따라서 X가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자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내용 일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논제가 뭔지 분명히 파악하시고 서로 대비되는 거 있으면 이항대립 이렇게 스스로 표를 갖다 구성한 연습 이런 걸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9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에서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보기를 참고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그 보기를 참고하라 했으니까 보기부터 봐야겠죠. 우리 말 좀 잘 들어야 되겠어요. 보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임진왜란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살림살이에 빗댄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자 농사일이나 집안살을 빗대니까 비유를 지금 하고 있죠.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는 요즘 고공들은 머슴들이에요. 행태를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적이네. 자, 일단 요거를 보게 되면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고공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 머슴들을 갖다가 비판한 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머슴들이 진짜 머슴이에요?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머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빗대는 비유적인 머슴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글의 특성 바로 무엇이냐? 집안일, 농사일을 갖다가 우리 그쵸 조선의 살림살이, 조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고공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쵸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반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전체는 비유적인데요. 비유 중에서도 특히나 그쵸 겉뜻 속에 속뜻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지금 고공들 말 듣지 않고 샘내면서 일도 하지 않는 요즘에 고공들 얘기하는데 속뜻은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야 고공들아 너희 그러면 안 되지. 이걸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임진왜란 직후의 벼슬아치들을 지금 자 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으니까 겉뜻과 속뜻이 완전히 분리돼서 비유적으로 되고 있죠. 따라서 이건 당연히 우의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당시의 그쵸 현실을 갖다 비판하니까 비판적 교훈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품은 여러분들 장르는 무엇일까요? 고전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의 장르적 특성을 갖다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집에 옷밭을 얹고 들먹는 저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안 한다 모른한다 비 오는 날 일 없살 째 새끼를 꼬면서 니라리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보이 사람살이 하려 할제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불 떴고 그 다음에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이렇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체가 사원보조 네 박자죠.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도 어쨌든 네 박자를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돼서 써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조선시대 노래 중에서 네 박자로 이어지면서 길게 연속돼 있다? 이건 무조건 무엇이다? 오케이 가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허전이란 사람이 그쵸 일 안 하고 있지 않는 고공들에 빗대어서 임진왜란 직후의 사회 현실 특히나 벼슬아치들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그럼 지금 나부터 다시 한번 비유적이고 우의적이고 비판적인 이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 해석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당시에 그 양반들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쵸? 자, 얘네들은 뭐야 지금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들고 나면서 그냥 막 얻어먹는 그런 저 고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고전에서 만약에 니은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얘는 그쵸 음령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를 꼬면서 니랄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일을 하지 않는 고공들을 비판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일이 없을 때 새끼를 꾸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좀 하겠다. 처음에 하나버리 사람살이 하려 할지 자 그럼 처음에 하나버리가 바로 뭐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전제가 지금 그 하나의 집을 조선에다 지금 빗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바로 이성계가 되겠죠. 그렇죠? 나를 처음 창업하신 이성계 그런 어떤 태조께서 사람살이를 하려고 할 때 나를 건국하실 때 인심을 많이 쓴 사람이 절로 모였어요. 풀을 갖다가 깎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어냈어. 즉 건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서리, 보습, 장기 서로 전답을 기경했어. 그러니까 논밭을 막 일궈냈다는 뜻이겠죠. 오려는 텃밭이 오려너는 올바를 심은 논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텃밭이 여들의 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 우리나라를 무슨 강산이라고 합니까? 팔도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를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팔도강산 좋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경작을 해서 그쵸 여러분들 여들의 가리를 읽어놨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팔도강산 저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자손마다 쭉 이어져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 조코니아 고공도 근검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태조께서 처음에 창업하셨을 때의 그런 신하들은 이 모습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근검한지 논밭 조코니아 고공도 근검해서 저희마다 여름지어 이때 여름지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가압렬이 살던 것은 가압렬이는 부유하게 혹은 이건 풍족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던 것을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왜 끊어줘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쵸? 요까지 뭐야 지금 과거의 어떤 고공들이었어요. 근데 요 사이 고공들은 어땠냐?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요 사이 고공들은 힘이 분별력이야. 그러니까 헤아리다는 뜻이니까 일단 분별력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분별력이 아주 없어가지고 아이고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자기가 먹는 밥사발이 큰지 작은지 이것만 따지죠? 동옷이 좋고즈나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동옷은 남자들이 입었던 당시의 저고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밥사발 먹을 걸 자기들이 입었던 옷 자신들의 입고만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툰 듯하고 호수라고 하는 것은 고공의 우두머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높은 상관을 갖다가 그냥 샘낸 듯 무슨 일을 갖다가 감리를 할깃할깃 하나 산 거 흘깃흘깃한다. 요거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뜻이겠어? 나쁘게 뜻이겠어? 요즘에 고공들이 하는 짓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샘내면서 미워한다는 뜻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특히나 자신들의 우두머리 호수를 샘내면서 그냥 미워하고 시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과거의 고공들과 현재 어떤 고공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대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읽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공가가 되는데요. 왜 이게 비유적이고 우유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공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 있죠? 하나의 집을 갖다가 그쵸 여러분들 집안의 살림살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 지금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고공들이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당대 벼슬아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겉뜻 속에 속뜻이 지금 완전히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우의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제 허전히 고공가를 지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냐면은 고공답주인가라고 있는 게 나와요. 고공답주인가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고공이 이게 모습이죠? 모습이 답합니다 주인에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주인어른 지금 여기서 그죠 새끼를 꾸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일 못하니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고공이 그죠 모습이 주인님께 답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임진한 이후에 다시 세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가사가 이게 고공답주인가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공가도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고공답주인가도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제국어 그 3권이나 문제풀이 때 풀어드렸던 문제가 되는데 이제 소방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보시면은 지문이 지금 거의 해석본이 없이 나와요. 제가 아까 그래서 문학이
완전히 그 수능식으로 아직 가진 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은 요즘도 해설을 줍니다. 근데 저희는요 해설이 거의 없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 분석도 당연히 필요한데 플러스 이론이 좀 필요하다. 특히 고전문학은 반드시 이론적인 것을 학습하시면서 지문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업을 창업했다. 맞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다. 맞는데 3번에 보시면은 3번이 디귿이 뭐냐. 오려는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올벼놓은 그쵸 텃밭이 여들의 가리다. 이거는 조선 발도강산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앞에 있는 것은 뭐야? 그죠? 과거의 고공들의 어떤 모습을 쓰고 있죠. 그러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뒤에 있는 요 사이 고공들부터 이게 부정이 나오죠. 긍정과 부정이 여기서 잘린다고 했어. 여기서 잘리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죠. 여러분들 삐펴진 현실 요거는 요 사이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맞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어 있다를 보시고 긍정과 부정이 어디서 끊어지는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자 배경식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고공과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고공 답진과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들어가서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에 대한 것이죠? 그쵸. 지문입니다. 지문석인데 내용 일치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내용 전개 방식을 좀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도르래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있죠. 개념을 얘기하면서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두 도르래의 차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 고정 도르래예요. 그럼 1번이 바로 고정 도르래인데 자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독해 연습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요. 내용 일치 문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고정 도르래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의 특성을 힘의 방향만 바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된다?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얘는 힘의 이등은 없으면서 방향만 바꾼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방향만 바꾸지만 훨씬 더 편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고정 도르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 고정 도르래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도르래다. 한편 움직 도르래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럼 움직 도르래는 자 보시면 힘의 이득 얘는 방향만 바꿔주는 거 only 방향 근데 얘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의 특성 직접 물체를 매달아요. 그러면 앞엔 직접 물체를 안 매달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쵸 보시면은 줄에다가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줄에다가 묶어놓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당긴다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과 달리 자 움직 도래는 직접 물체를 매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물체를 지탱한 줄은 두 가닥이 되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 도르래는 힘을 갖다가 분산시켜서 그쵸 힘을 2분의 1로 만들어지만 문제는 힘은 줄여주죠. 그런데 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체에 직접 두 줄을 묶었기 때문에 맨 끝에 보시면 뭐라 나왔냐? 1m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도 그쵸 두 줄이니까 1 곱하기 2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은 두 글의 공통점은 이게 뭐냐면은 앞에는 고정 도르래, 뒤에는 움직 도르래. 자 이것의 그쵸 차이를 갖다 얘기했으니까 대조적인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 일치를 중심으로 한번 글을 읽게 되면 얘는 방향만 바꾼다. 근데 얘는 힘을 줄여주되 줄은 길어진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르래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주장을 갖다가 펼친 글입니까? 자신의 어떤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주장을 펼친 글이 아니죠. 그럼 이 두 가지 글은 자 뭐예요? 그러니까 요 글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설명하기 위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에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매달아 사용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움직 도르래였어요. 근데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 아니지. 고정 도르래는 방향만 바꿔주는 거 힘의 이득을 못 봐요. 움직 도르래는 그쵸 힘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X가 되겠죠. 세 번째 움직 도르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그쵸 움직 도르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힘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쵸 줄의 길이는 2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번째, 고정 도르래 있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해가 물체적인 힘이 방향이 일치한다, 반대가 된다?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방향을 바꿔주니까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빨리 설명하느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그쵸, 무엇이다? 차이니까 대조가 되겠고요. 대조적 방식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설명하는 글이란 특성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바로 전개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전개방식은요, 항상 나올 수 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보시면은 첫 번째,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있대요. 개념 이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움직 도래가 무엇인지, 고정 도래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는 건 맞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 사례가 나오지 않죠? X.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고 있는 건 맞으나 구체적 사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X가 되겠고요. 그대로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죠,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설명하는 글이고요. 대조를 위주로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정을 순서로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X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구체적 사례가 안 나와서 1번은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번 문제, 그 11번 문제까지 풀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일치 문제까지 한번 해보았고, 특히나 여기서 나온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기억과 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바로 문학 지문이에요. 아, 문학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시니까 현대문학이 3문제, 고전문학이 3문제. 양쪽에 좀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데,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이번에 출제 특성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문항들이 나왔다는 거죠. 지문들이. 그럼 선생님, 이 문학이 특히 시 같은 걸 제가 분석을 굉장히 못하는데 그럼 시를 다 외워서 풀 수는 없겠나요? 없습니다. 그 많은 시를 어떻게 다 외워서 푸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요, 시는요 반드시 분석법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법 위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없기 때문에 짧게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쵸,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적 화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술어들입니다. 그렇죠? 서술성 가진 말들을 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운율, 뭔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차지하면 되는데요. 결국 시라고 하는 게 뭐죠?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정서적인 운율을 갖춘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시예요. 여러분께서 시를 너무 어려워 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시적 화자 누군지부터 생각하시고 좀 감정을 이입하셔서 상황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대. 흥겨움부터 시작을 하네. 아니 근데 왜 못난 놈들이라고 했을까? 이발소 앞에 서서 자매를 깎고 목로 널빤지로 된 이런 어떤 상이에요. 앉아서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아주 흥겹고 정다운 얼굴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서로 간에 흥겹고 아주 친구 같은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못났다라고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자주 섞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살다 보면 힘든 얘기도 많아. 근데 당대의 농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의 빚 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행위인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못난 놈들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 전체 시척하자 누군지 아시겠죠? 그쵸. 그 시대를 살았던 못난 놈들 중에 한 명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야. 자매도 깎아먹고 막걸리도 들이키고 사람들 만나면 즐거워하는데 현실에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 아, 농사가 안 지어지나 봐. 가문도 얘기하고 있고요. 조합의 빚 얘기도 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굉장히 그쵸,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쵸, 현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보통 사람들이야. 이거를 지금 못난 놈들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장수 기타 수레 발장단을 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제목이 뭐냐? 제목이 바로 파장이에요. 파장은 뭐야? 장이 끝났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척하자 누군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못난 놈들, 현실에 약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정말 그런 보통 사람들인데 장터에서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약장수 기타 수레 발장단을 치고, 그쵸, 이렇게 막걸리도 마시고 참외도 깎아 먹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도시에 대한 어떤 동경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도시에 대한 동경이 왜 생길까? 현실이 힘드니까. 도시에는 뭔가 이렇게 좀 잘 나가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디를 들어가? 섰다라도 버릴까? 이때 섰다는요 고스톱 도박 일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섰다판 뭐 이러죠.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뭘 소주에 오징어를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은 자 봅시다. 못난 사람들끼리 현실의 그런 어떤 궁핍함, 현실의 어떤 괴로움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다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섰다판이라도 할까 색집이라도 갈까 그러다 그 술 먹고 오징어를 찢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오징어를 질겅질겅 씻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 자포자기의 어떤 심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 도피적인 어떤 현실 도피적인 일탈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얼굴마다 흥겹다라 되어 있는데 모여서 살다가 살림살이의 고달픔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 술 먹게 되는 거죠.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요.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장터에서 시간이 쭉 흐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개 한 마리를 들어요. 장터 왔다가 막 이렇게 대단한 거 사지도 못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개 한 마리를 들고 다리 환한 해가 저물어서 다리 환한 마찻길을 절뚝이면서 가는 파장 이렇게 끝내요. 파장 장이 파있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의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뭐야? 처음에 못난 놈들끼리 만나서 너무 흥겨운 거야. 장터에서 간만에 사람들 만나서 그러다가 현실의 고달픔을 서로 같이 공감하며 인식하다가 마지막에 해가 저물어서 달이 환한 달밤에 절뚝이며 가고 있다는 뜻이죠. 절뚝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절뚝이면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두 번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현실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절뚝이면서 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어떤 술 때문에 현실의 고통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단어라 볼 수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파장은요,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대를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 서민들, 그렇죠. 시골 그런 장태모에서 사는 사람들의 1번 너무나도 즐거운 삶이 드러나요. 아니면 고달픈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러나. 고달픈 삶에 대한 그쵸 인식이 드러나는 시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어떤 단어 중에 하나 바로 뭐예요? 소주에 오징어를 찢는 이 사람이 맨 끝에 그쵸 장이 끝나서 절뚝이면서 간다. 요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서술성을 가진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장태에서 사람들 만났다가 맨 끝에는 끝났어. 파장이 됐지. 자, 이것을 갖다가 뭐의 흐름에 따라 쓰고 있죠? 오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적인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되겠죠. 신경림이라고 하는 이런 시인의 일반적인 그 특성, 목계장터 같은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신경림이라는 사람의 작품의 경향을 알아도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문학을 무조건 배경지시로만 풀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미지들이나 아니면 서술성 가진 말들 찾으시고요. 맨 끝에 특히 요게 집중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자,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얘기했죠. 서로가 느끼는 유대감, 동질감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힌 얘기, 그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세 번째 디귿이 뭐냐면은 소주에 오징어를 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하고 싶은, 현실 도피하고 싶은, 술 먹고 에라 모르겠다, 현실 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흥겨움이라 보면 절대 안 되죠. 마지막에 농촌의 힘겨운 시절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절뚝이는 파장. 알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 시가 정말 해석이 안 돼. 정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뒤쪽부터는 계속 내용이 반대로 되는, 전환되는 시가 아니죠. 쭉 연결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 찍어야 된다. 어려움이 나타나 있지? 힘겹다가 나타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전환이 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려움이 나고 이걸 극복했다가 다시 내가 어려움을 이겼다. 전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에서는 쭉쭉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어려움이고 여기 보면 힘겹다. 그럼 중간에 흥금이 나올 리가 없지. 전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찍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죠.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 되는데 일단 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두 시에 문제랑 상관없어? 공통점 뭘까? 공통점? 발상이 참신함이죠. 자, 2번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이 시가 나오게 되면은 발상의 참신함 이게 굉장히 돋보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시 같은 경우는 빨리 할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조려상관 지원해서 자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겨우 초가집 3칸을 지은 것 같아. 남들이 보면 비웃을 수 있어. 근데 난 너무 만족해. 나 한 칸 쓰고 청풍 한 칸 쓰고 그쵸 여러분들 달을 한 칸을 줬어요. 세 칸이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한 칸 쓰고 그 다음에 달 한 칸 쓰고 청풍 한 칸 쓰게 됐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신해요. 마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달이라든지 청풍 같은 자연물을 마치 내 친구처럼 야 우리 집에 와 내가 한 칸씩 줄게.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문제는 세 칸뿐이 없는데 달이 있고 바람, 청풍이 있어. 한 가지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하고 산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강산은 들릴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겠다. 아 너무 멋지다. 결과들을 시를 갖다 다 읽고 났더니 결국 어떤 거야? 아주 남들이 보면 초라하다 할지 모르지만 난 너무 만족해. 그 초가집에 내가 앉아서 달 보고 청풍 보고 멀리 있는 강하고 산을 보게 된다는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시와 아래시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발상의 참신함이 매우 두드러진 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앉아서 지금 달을 보고 바람을 쐬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집 근처야. 이건 뭐야? 가까운 경치죠. 근경이죠. 그러다가 강과 산 들릴 데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 집 밖에 두고 둘러두고 보리라. 멀리 있는 강과 산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그쵸 시선의 이동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송수인 시가 되는데요. 정말 이제 많이 났던 그런 시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달라겠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발상이 너무 참신해. 왜 참신하죠? 요시 정말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어요.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어떤 시간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그쵸 하나를 버여내가지고 춘풍 이브라리 서리서리 넣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어른님 오시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추상적 시간을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추상적 시간을 그쵸 잘라서 넣었다가 다시 펴겠다. 자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자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이런 생각 자체가 매우 참신하다. 발상의 참신함이 두드러진다. 요렇게도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는데 동짓밤 기나긴 밤 홀로 있는 밤이죠. 똑같은 밤인데 얘는 고독의 시간이 되겠고요. 얼음잎 오신 날 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 넘친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밤은 부정적 이미지가 되고 밑에 있는 밤은 긍정적 이미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그쵸? 뭐 고전문학이다 기본 세트로 가 있습니다. 모든 고전문학을 기본 세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작품들은 정말 기본 세트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체 시험 문제에서 그쵸 어떨 땐 100 어떨 땐 7, 80% 이상이 기본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나올 소방지 기본서 충실하게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쵸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둘 다 한자어를 활용해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는 둘 다 아니죠. 두 번째 선경후정으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자 아니죠 여러분들. 선경후정은 앞에가 객관 뒤에가 주관이 되는데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적 어조의 종결 어미래요. 그럼 의지적 어조의 종결어미를 찾아야 되니까 둘 다 종결어미의 공통점이 있나 보도록 하는데 보리라 별이라 내가 자연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겠다.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모습. 그 다음 밑에 구비비 별이라 얘도 똑같은 리라고 하는 이런 종결어미를 사용하겠죠. 뭐만 리라.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물알체를 삶을 살고자 하는 화제의 정서는 1번하고 2번지에서 어디만 해당되죠? 1. 가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얘는 강호 한정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노래. 밑에 있는 것은 연정. 그쵸? 황진이가 그리워하는 님에 대해서 쓴 시기 때문에 연정가 주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굉장히 참신한 발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인데요. 가에 드러난 주제시가 관련 사자성어인데 자 봅시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하라 말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개년 동안의 공개 문제에서는 한자 자체가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2020년에 한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자는요. 소방자 학생들은 일단 그쵸 기본적인 한자 위주로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맨 앞에 OT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자 성은 필수예요. 문제 공개 이후 2개년 동안에 똑같이 한자 성어 나왔는데 둘의 공통점 도금을 안 줬어요. 도금을 안 줬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읽지를 못한다. 첫 번째 읽어봐라. 두 번째 이러면 큰일 나겠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읽어볼까요? 교학상장
안빈낙도, 주마, 간산, 호가, 호위 읽으셔야 되는데 답이 그래서 이게 2번이죠.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 일단 읽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 뭐를 해야 돼? 그쵸, 뜻을 알아야 되죠. 교학성장 좀 모르시나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함께 성장한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한다. 이걸 바로 교학성장이라고 하죠. 답은 그래서 어쨌든 2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일체감을 맛보는 물알체 정서 나오고 있죠. 안빈낙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당연히 지금 선제고 기본서나 앞으로 날 소방서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암경 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일단 배틀 노래는 배짱에서 부른 노래니까 노동요가 되겠죠? 노동요가 되고요. 귀신매로 갈 적에는 가을뽕을 따가지고 귀신매로 올 적에는 올뽕을 따가지고 외시 같은 보선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겹어짓고 소모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사음보율이 그쵸, 아주 일정하게 반복되는 노동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 배틀로레는 사실 법원적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방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모든 어떤 노동요, 모든 어떤 조선시대의 노래를 다 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요라고 하는 알 수가 있고 사음보의 일정한 운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서술을 중심으로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유추하면 돼. 배틀노래잖아. 배짠노래 아니겠습니까? 기심이라고 하는 건 기미란 뜻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해석이 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매를 걸어놓는다. 이거 굵은 시를 얘기하는데 바디지, 푹, 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지. 이게 이제 다 뭐냐면은 배를 짤 때 그저 배틀이나 아니면 그 실의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사전 찾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흐름을 보시면서 특히 서술을 보시면서 시적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김매로 갈 적에는 가을뽕을 따가지고 귀신매로 올 적에는 올뽕을 따가지고 완벽한 됐고 이제 너무 웃겨. 갈 적에는 갈뽕, 올 적에는 올뽕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뽕. 뭐한 짓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언어유희 하려고 했는데 언어유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의 유사성 등을 이용해서 말장난을 치는 거죠. 갈 때는 갈뽕, 올 때는 올뽕.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꾸와 함께 언어유희 말 가지고 장난치는 언어유희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뽕을 따왔어요. 그렇죠? 뽕을 따와서 삼각방에 누워놓고 요건 좀 해석할 수 있었는데 누에예요, 누에. 자, 여러분들 실을 뽑기 전에는 누에가 필요했죠? 뽕잎을 먹고 누에를 키웠지 않습니까? 상가방에 누에를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메어다가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미거라. 이게 제일 재밌는 표현인데 이 사람 지금 뽕을 따와가지고 누에를 놓고 실을 뽑으면서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 굵은 실을 걸었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사실 예전에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농사도 지어야 되지. 거기다가 또 집에 와서는 또 누이를 또 어떻게 돼? 치면서 거기서 또 실을 뽑아다가 배틀을 갖다가 가지고 뭐 했어요? 길쌈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그 여성들이 담당했던 노동량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보세요. 갈뽕을 따고 올뽕을 따고 실을 뽑아서 누에 먹여서 그리고는 하늘에다 배틀을 놓고 구름 속에 굵은 실을 걸어서 자기가 지금 배틀에 앉아서 그쵸 배를 짜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의 고달픔이 드러나야 되는데 노동의 고달픔이 드러나기보다 자기가 마치 하늘에다 배틀을 놓고 그쵸 배를 짜고 있는 직녀같이 표현을 해. 자기가 선녀인가 봐. 그러니까 바로 뭐냐 힘든 노동의 어떤 고달픔이 드러나기보다 아이고 난 선녀같이 하늘에다 배틀 넣고 구름 속에 굵은 실 걸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 드릴 이 배를 짜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낙천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걸 바꿔놓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에서 노동 행위를 그쵸 빗대어서 자기를 선녀나 직녀로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당대 그 서민들의 낙천성을 드러낸 부분을 찾아라.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선녀처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를 짭니다.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붓게다가 짜궁짜궁 짜네요. 배틀 우리가 배틀에다가 이제 길쌈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짤 때 짜궁짜궁 짜네. 그럼 이거 뭐야? 배를 짤 때 난 소리를 흉내내는 음성상징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의성어가 음성상징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짤 때 짜궁짜궁 짜네요. 가지가 묶어오라. 배꼽같이 빠르여서 참외같이 한올 하늘을 지었대. 그러니까 배꼽같이 하얗게 이걸 바래. 그죠? 하얗게 이걸 갖다가 뭐 표백해서 참외같이 한올 하늘을 다 지어가지고 외시 같은 버선을 지어서 우리 오빠님께 드리고 겹어짓고 소모지어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네.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뽕을 따서 누이에 먹여 실을 뽑아서 그걸 또 한올 짜궁짜궁 배틀에다가 걸어서 직조해서 천을 만들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버선 지어서 옷 받게 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옷을 지어서 부모님께 드리겠대. 얼마나 고단한 노동이었을까. 근데 이 안에 그 고단한 노동에 대한 한과 분노가 지금 드러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낙천적으로, 그렇죠? 이 일을 수행하는 모습이 드러내요. 낙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마지막에 그쵸, 뭉클한 가족애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옷 받게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 그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가족애가 드러나는 그러한 노동요가 되겠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거는 그렇죠. 뽕을 따서 실을 뽑아서 배틀에다가 이걸 갖다가 천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서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자,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쵸. 경과가 쭉 드러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5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노동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적어도 나머지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적 상황을 구성한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대꾸법과 주기법 등의 표현기법 사용했다. 대꾸법 맨 앞에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 배꼽같이 발해여서 외시 같은 버선지어 이거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자, 뭐가 나옵니까? 주기법이 나오고 있죠. 사서죄 운율 나오죠. 사음보. 그 다음에 언어 유의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 적에는 갈뽕, 올 적에는 올뽕 이런 게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건데요.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표현했다. 자, 아까 얘기했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자기가 어디다가 배틀라?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그냥 실을 걸어서 나 지금 배 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화자의 상상력이 되겠죠.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자기를 마치 직녀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서 배 짠 선녀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다음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압박감 속에서 계속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는데 16번은 좀 제가 자세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6번.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은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 약간 복합형 문제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문법 문제 굉장히 단순화돼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유형이고요. 생각할 게 좀 많은 문제입니다. 조금 좀 소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 이름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난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양순음이죠. 입술 소리. 양쪽 입술이 맞닿아서 난 소리가 되는데 이거는 푸 이렇게 됩니다. 양순음이죠. 자, 그 다음에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어요. 파열음, 파찰음 뭐야? 바다 쪽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없다라고 하는 무부프 중에서 여러분들, 그쵸? 부푸푸는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음이니까 미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비음이니까 미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단모음 10개를 분류했죠. 이, 개냐, 쥐냐, 괭이냐, 그거나, 주오, 기를 주게 되었어 내가. 자,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은 후설. 자,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에요. 근데 혀의 위치가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간대. 그럼 혀의 위치가 높게 해서는 이, 위, 우 이게 있어야 되고요. 낮게 내려가야 되니까 두 번째 중모음이나 저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대요. 이게 뭘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미소 지어봅시다. 이래요? 자, 다시 한번 미소 지어봅시다. 이럽니까?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소가 짓기 위해서는 입이 옆으로 벌어야 되지 동그래지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원순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평순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쵸, 원순이 아니라 평순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뭐를 빼야 된다? 자, 뭐를 빼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원순모음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는 고모음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중모음과 저모음이 나와야만 됩니다.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미음이 들어간 걸 찾읍시다. 그럼 여기서 벌써 나왔네. 미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처음에는 고모음이 나와야 돼. 미네 라고 됐을 때 미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비음이 있고요. 처음에 고모음이 나왔죠. 이모음이 있죠. 그 다음에 에라고 하는 자, 뭐가 나옵니까? 그죠, 저모음이 나오죠. 그래서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미소가 지어지니까 평순모음이 나와야 돼요. 다음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게 복합 문제예요.
여기서 시간을 갖다 많이 빼앗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앞에 있던 문제는 되게 단순해서 법원 직능에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나오나 보구나 라고 했더니 뒤로 가면 어떻게 돼? 복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방심하다가 뒤에서 시간을 갖다 뺏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방직 학생들 잘 보도록 하세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모음표, 차음표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방직 국어 문제가 대부분 단수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복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어떻게 된다? 양쪽을 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18번으로 들어간다. 요건 좀 그냥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자체가 지금 하나에 약간 연속돼 있다는 느낌보다 글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쓰다가 거기를 잘라놓은 글이에요. 어쨌든 낚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가령 인터넷상에서 뚜루뚜루뚜루 뭐 예시 같은 것도 여기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매체는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매체 자체가 메시지 의미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는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결과적으로 낚시질을 성행하는데 돕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이다. 숨은 동조자. 바로 우리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좀 빨리 읽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설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랐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글의 길이 잠깐 보도록 할까요? 글의 길이 어렵진 않은 글이니까 보시면 가, 나, 다, 라 어떻습니까?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글밥이 좀 충분히 그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한두 달락만 소방에서 나온다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일정한 글의 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지문 수준은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여러분들. 하여간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윗글로 인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이제 틀리게 되고요. 보시면은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일단 보시면은 낚시질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진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본 행위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 개념은 맨 앞에 있고요.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왜 이렇게 황색 저널리즘이 성행하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이 그저 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숨은 동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숨은 동조자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매체 회사들의 우리 아시죠? 우리죠,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중간 좀 빨리 풀었습니다. 해설지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18번 윗글에 드러난 설명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 같은 경우는 맨 앞에 가령 그럼 마지막 단락을 보면 숨은 동조자들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죠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죠. 근데 정의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앞쪽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 낚시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인용 맥루안의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미디어가 메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비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조금 대충 풀었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본 강의 들어가서 독해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어찌되었든 19번 마지막 20번 들어가도록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글 같은 경우에 종류가 뭐예요? 이게 소설입니까? 아니죠. 수필이죠. 수필하고 소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소설은 사건 중심이죠.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소설은 항상 그 인물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는가. 인물과 사건 갈등에 대한 거예요. 수필은 그게 아니라 수필은 바로 뭐죠? 내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자유로이 쓴 거예요. 자유로이 쓰는 1인칭의 문학이기 때문에 수필에선 1인칭이 나오게 됐을 때 1인칭을 말하는 성석체 바로 작가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체험을 자유롭게 쓰게 될 때 그래서 수필은 제일 중요한 게 제재죠. 제재. 어떤 제재를 소재를 잡아서 자신의 체험을 표현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의 그 제재가 바로 뭐죠? 강아지 선물이죠. 그러면 어떤 글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낳는 터전은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됐어요. 유목적이라는 게 뭐지? 계속해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정착 및 농경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께서 무슨 말이냐면은 유목적이고 도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사회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만 잘 보일 필요도 있고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착돼 있어. 평생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며 살아. 자, 이것을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농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무슨 선물이 필요해? 맨날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농경의 사회, 정착 및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체험을 갖다 쓰고 있죠. 자, 어떤 선물일까?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은 바로 강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란 선물 하나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근데 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선물 주신 거죠. 아버지는 어느 날 점퍼 속에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왔어요. 넣었는데 정말 작았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나에게 선물의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특별히 좋아할 것도 없는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고 하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하고 온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그죠? 첫 번째 선물이 나오죠? 이건 강아지예요. 자, 내가 그동안 그때까지 보았던 가축이 아니라 처치곤란하고 낯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지금 선물로서 인식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처치곤란하고 낯선 것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낯선 무엇이었다. 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체험이 계속해서 이제 진술됩니다. 겨울밤이었고 아버지가 일평생 처음으로 선물을 하며 종이 봉지 속에 강아지를 내게 줄 때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나는 얘를 어떻게 했냐? 목덜미를 붙들어서 현관 바깥 종이 상자 속에 내려놓았어요. 그럼 이거 뭐야? 이 강아지를 난 선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니야? 인식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춥든 말든 바깥다 그냥 내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나는 강아지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많은 식구 중에서 내게 준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한밤중에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깼다. 강아지라 표현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것이죠. 내 옆과 그 옆에 누구도 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갔어요. 처음에 굉장히 곤란해했어. 낯설게 생각했는데 궁금해서 갔죠. 그러자 다리를 덜덜 떨며 낑낑거리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난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밥을 줬죠. 백설기 줬는데 강아지는 더욱더 낑낑거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너 내가 준 밥도 안 먹어? 하면서 화가 났는데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있을 때 계속해서 강아지가 생각이 나게 된 거죠. 방으로 돌아 누웠을 때 선물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러면서 나는 철회했던 선물을 다시 주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자, 이거 봅시다. 아까는 화자가 방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 밖에서 지금 강아지가 아직 월월거리도 못해 낑낑낑 거리는 강아지가 이렇게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단절돼 있었는데 지금 화자가 밖에 나가서 강아지 앞에 쭈그리고 앉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행위화시킨 거죠. 아까는 그냥 종이상자 속에 그냥 놔뒀는데 이제 내가 강아지를 조금이나마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안고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행위가 바뀌죠, 여러분들? 자, 선물은 너무 어려서 백설을 먹을 수가 없었어.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는 내복 차림으로 나를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그 선물 옆에 강아지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는 나에게 강아지를 선물했죠. 그렇죠?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어요. 자, 그러자 마지막에 이거 계속해서 하네요. 자, 아버지는 나에게 강아지를 선물했고 그 다음에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죠. 근데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 처음 하는 뭐를 선물했다?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고 공감의 감정을 선물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두 가지죠. 자,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다? 그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밤새도록 강아지 옆에서 강아지를 위로하는 공감한 행위를 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그런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내가 아주 힘없는 대상에게 뭐를 느끼는 걸 배우게 되었다? 그쵸, 공감과 연민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화자의 체험을 통해서 뭔가 느낀 것을 쓰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재는 바로 뭐야? 강아지란 선물이죠. 결과적으로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아지라고 하는 작은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의사소통이 되지도 않아. 굉장히 나보다 작은 존재야. 한낱 미물에 불과하고 처음에는 가축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나보다도 작은 대상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다룬 글입니다.
되십니까? 소설을 읽을 때랑 좀 달라요. 소설은 누구에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중심을 읽게 된다면은 항상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체험이 제재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이끌게 되었던가, 요거 중심으로 수필은 읽으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강아지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죠. 이거는 특히나 신비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난처했죠. 곤란했죠. 곤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왜 낑낑거리지? 궁금했죠. 그러다가 내 밥을 안 먹어. 화가 났지. 그래서 맨 끝에 그쵸, 뭐를 느끼게 되었다? 연민이라 표현돼 있잖아요. 연민. 되십니까? 연민은 뭐야? 가련하게 생각한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요거 제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연민과 관심이죠. 근데 연민이란 말은 가련하다는 뜻 아니야. 불쌍히 여길 민자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쌍하다로 써야 되지, 이거는 사랑하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이 4번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나보다도 굉장히 작은 대상에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 이거를 배우게 된 게 바로 소중한 선물이었다. 따라서 이때 선물은 당연히 단순하게 강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새로운 감정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한테 선물처럼 그쵸, 받아들여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중에서 윗글의 내용을 비춰볼 때 기억과 리를 준 내포한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선물이라고 한 제재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선물이죠. 나머지 다 선물인데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을 갖다가 그쵸, 여러분들 주는 주체예요. 아버지가 강아지를 줬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선물이고, 뒤에 보시면은 백설기도 선물이고,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내가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의 공감을 느끼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2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소방직 구급 문제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소방직 합격을 위해서 이번에는 선제 국어가 그죠, 소방직을 위한 특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좀 오려고 합니다. 소방직 문제가 지금 이름과 같은 경향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경향도 있어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독해와 문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2020년도 우리가 소방직만을 위한 특화된 혁신적인 커리큘럼, 전문적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이 되면 이제 소방직 기본서, 시중에 소방직 기본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직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7월에 소방직 기본 이론서 수업을 통해서 힘차게 소방직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야 반드시 2020년도에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운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